많은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토끼 한 마리만 잡아도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댔다. 날이 저물어 궁으로 돌아오는 헌재의 낯빛이 여느 때보다 어두웠다. 유비와 두 아우는 아무 말 없이 말을 물며 가슴속에 분노를 달랬다. 그날 밤 조정의 한 대신이 유비를 찾아왔다. 그는 헌재의 후궁인 동기비의 아버지 동승이었다. 동승은 유비와 단둘이 자리한 뒤 주의를 몹시 경계하며 품속에서 황제의 칙서를 꺼내놓았다. 아니 이것은 유비가 깜짝 놀라며 펼쳐든 칙서는 헌재가 손가락을 깨물어 적은 혈서였다. 그 내용은 충신들이 힘을 모아 조정의 간신들을 몰아내달라는 간곡한 당부였다. 문득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못하는 유비에게 동승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유공께서도 오늘 낮 사냥터에서 있었던 조조의 무례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황제 폐하께서는 목불인견이라 할 조조의 행동에 상심이 크셨지요. 일찍이 황제 폐하께서 먼저 조조에게 손을 내미셨던 터라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으나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그러니 이제 유공께서 나서서 황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승은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조조를 물리치는데 동의한 대신들과 장수들의 서약서였다. 유비는 기꺼이 그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간직을 적었다. 그렇지 않아도 유비는 조조에게 기만당하는 황제를 떠올릴 적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언제든 때가 되면 목숨 걸고 엉망이 된 중묘사직을 바로잡고 싶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유비는 더욱 자세를 낮추어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유비를 견제하는 조조의 감시가 예사롭지 않았다. 심지어 모사 순욱과 곽가는 유비를 죽여 후한을 없애라는 청을 틈틈이 조조에게 올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간파한 유비는 일 없이 궁궐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며 똥지게를 지고 텃밭을 일구는데 정성을 쏟았다. 관우와 장비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답답했지만 늘 그랬듯 유비에겐 다른 뜻이 있으리라 짐작하며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승상부로 유비를 불러들여 술상을 놓았다. 허구한 날 농사일에만 빠져있다는 유비의 속마음을 살펴볼 속셈이었던 것이다. 요즘 좌장군이 똥지게를 진다고 들었소. 유공 같은 인물이 왜 그렇게 하찮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요? 승상 덕분에 세상이 태평하니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더군요. 하여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유비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서 대답했다. 조조가 왜 자신과 술자리를 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조는 짐집 원술과 손책 원소 등의 이름을 들먹이며 유비의 생각을 떠보았다. 그들처럼 유비도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싶지 않은지 궁금했던 것이다. 유비는 그때마다 조조를 높이고 다른 호걸들을 낮추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유비가 다른 호걸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낮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밀려오는가 싶더니 요란하게 천둥이 울렸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면서 태산이 쪼개지듯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진 것이다. 그 순간 유비가 서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치는 바람에 탁자에 술이 쏟아져 조조의 옷자락의 한쪽이 젖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제 실수로 승상께 무례를 범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유비는 넙죽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러자 조조가 순사례를 치며 껄껄 웃었다. 괜찮소 유공 신경 쓰지 마시오. 한대 천둥 소리가 그리 무섭소? 네 어릴 적부터 제가 유난히 천둥 치는 것을 싫어해서요.
그 말에 조조는 괜히 유비를 두려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깟 천둥 소리조차 무서워하는 인물이 천하를 호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경계를 없애려는 유비의 꾀인 줄 조조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조가 다시 유비를 승상부로 불려들었다. 이번에는 경계심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상의할 일이 있어 술자리를 마련했던 것이다. 둘 사이에 술잔이 2번 돌았을 때 하북의 원소를 염탐하던 정찰병이 돌아와 조조를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를 올렸다. 원소와 맞붙었던 공순찬이 패퇴한 뒤 자결했습니다. 게다가 민심을 잃은 원술이 조만간 화북으로 원소를 찾아가 옥새를 바칠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촌지간인 원소와 원술이 힘을 합치면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뜻밖의 공송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비가 조조를 향해 진지하게 말했다. 제 생각에도 원수와 원술의 동맹은 그 위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원술이 화북으로 가려면 서주를 통과해야 하니 제게 군사를 내주시면 그를 쳐서 화근을 없애겠습니다. 조조가 듣기에 유비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원술을 격퇴하라며 선뜻 5만의 군사를 내주었다. 유비는 두 아우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서둘러 허도를 떠나 서주를 향해 말이 달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활력이 넘치는지 마치 새장 속의 새가 자유를 얻은 듯 했다. 관우와 장비도 오랜만에 병사들을 지휘하며 장수다운 기계를 펼쳤다. 삼형제는 지난날 스스로 조조를 찾아가 몸을 의탁했지만 이제 다시 천하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한편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급히 서주로 떠난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사각가와 정욱이 조조를 찾아와 말했다. 승상께서 유비에게 군사를 맡기신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사로잡은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어서 되돌아오라 명령하십시오. 그제야 조조는 자신이 유비에 대한 경계를 너무 늦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급히 허저에게 군사 500을 내주며 유비를 쫓아가 허도로 데려오게 했다. 하지만 얼마 뒤 허저와 만난 유비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승상의 명으로 5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한 몸이다. 이제 황제폐하의 제가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갈 순 없다. 허저가 몇 번이나 말머리를 돌리라고 말했으나 유비는 따르지 않았다. 홀로 돌아온 허저를 보며 조조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얼마 후 서주에 다다른 유비는 성을 지키고 있던 차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식구들을 비롯해 송건과 미축도 잇따라 달려나와 유비를 반겼다. 그들만 아니라 평범한 서주 백성들도 여전히 유비를 흠모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화북에 가는 원술 일행이 서주를 지나게 되었다. 황제폐하의 참징한 역적 원술은 나의 칼을 받아라. 만약 항복한다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나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맞선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호의를 받으며 우렁차게 소리쳤다. 하지만 호락호락 물러설 원술이 아니었다. 양쪽의 병사들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머지않아 관우와 장비의 활약을 앞세운 유비 쪽으로 승세가 기울었다. 아, 서주에서 유비가 공격해올 줄이야. 유비의 군사에게 쫓긴 원술은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을 이끌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북으로 가기가 어려워진 데다 그렇다고 회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원술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원술은 부하들과 동고동락하지 않고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했다. 군량도 거의 없는 마당에 이것저것 갖다 바치라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산길을 헤매다가 꿀물을 가져오라는 부하장수를 닥달하기까지 했다. 주공, 산중에서 꿀물을 찾으시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뭐라고? 널 말투가 불순하기 짝이 없구나. 원수는 당장 칼을 빼들어 부하의 목을 베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수들이 일제히 원술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칼을 거두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을 주공으로 섬기지 않겠소. 전투에 진 것도 모자라 부하들까지 함부로 대하다니 더는 참지 않겠단 말이오. 오랜 시간 생사의 경계를 함께 넘나들던 부하 장수들의 반발에 원술은 화들짝 놀라 양손으로 뒷골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이내 땅바닥에 넘어지고 땅바닥에 고꾸라져 숨이 멎었다.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호걸이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았던 것이다. 원술의 부하 장수들은 갑작스런 사태에 당황했지만 옛정을 생각해 간단히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 사이 원술의 조카 원윤이 옥새를 빼돌려 달아났는데 그마저 광릉을 지나다 서구라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옥새를 차지한 서구는 그것을 들고 허도로 가서 조조에게 바친 뒤 광릉 태수 자리를 대가로 얻었다. 마침내 옥새까지 손에 넣은 조조는 천하를 가진 듯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각 유비는 원수를 물리치고도 허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조조가 차주에게 밀서를 보냈다. 편지에는 유비를 죽여 충성심을 보이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차주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소패의 진등을 불러 그 사실을 털어놓고 유비를 살해할 방법을 의논했다. 지금 유비는 성 밖에 나가 백성들을 살피고 있으니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그가 돌아올 때 목을 베면 될 것이네. 진등의 말에 차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등은 이미 유비의 인품에 마음을 빼앗긴 인물이었다. 그는 서주성에서 나오자마자 말을 몰아 관우와 장비에게 차주의 흑심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장비가 장팔삼으로 움켜쥐고 서주성으로 달려가려 하자 관우가 막아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차주가 벌써 성문 근처에 병사들을 매복시켰을 것이네. 무작정 쳐들어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장비가 답답해하자 관우가 한 가지 계략을 이야기했다. 일단 차주를 성 밖으로 끌어내야 우리에게 유리하네. 이따가 해진력이 되면 병사들을 조조군으로 변복시켜 서주성으로 가세. 그러면 차주가 영접을 하러 달려나오지 않겠나? 좋소, 형님 말대로 해봅시다. 관우의 계략은 효과가 있었다. 조조군의 깃발과 복장을 본 차주가 아무 의심 없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우가 청령 어느들을 휘둘러 차주의 목을 베어버렸다. 장비는 냅다 성 안으로 달려가 차주의 가족과 신복들을 전부 해치웠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느라 뒤늦게 돌아온 유비가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장비를 나무랐다. 차주는 죽어 마땅했으니 그 식속들까지 몰살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언젠가 민심을 잃게 될 것이다. 장비는 유비의 꾸지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진등이 유비에게 다가와 말문을 열었다. 조조가 밀서를 보낸 것이 탄로 났으니 언제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원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하북의 원서라면 조조도 만반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 전에 사촌지간인 원수를 쳤는데 그가 나를 돕겠는가? 이러자 진등이 정현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유비의 스승 중 한 사람인데 일찍이 원수 가문과도 친분이 깊어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에 안성맞춤인 인물이었다. 유비가 진등과 함께 오랜만에 스승을 찾아가 정중한 예를 올리자 정현은 기꺼이 제자의 청을 받아들여 한 통의 서찰을 써주었다.
그것은 곧장 원소에게 보내졌는데 유비를 도와 국정을 농단하는 조조를 몰아내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정연 선생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고 동생을 죽게 한 유비를 도울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원소는 정연의 서찰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때 모사 허유와 순심이 진언했다. 주공,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칠 적기입니다. 유비에게는 뛰어난 장수들이 많으니 사적인 감정은 버리시고 그와 협력해 조정의 권세를 얻으십시오. 평소 아끼는 모사들의 진언에 원소는 유비의 요청에 따라 군사를 출병시키기로 했다. 그 규모가 기병과 보병 각각 15만씩 30만에 이르는 대군이었다. 며칠 만에 출전 준비가 마무리되자 원소는 또 다른 모사 각도의 말에 따라 문장과 진림을 시켜 경문을 짓게 했다. 그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당위성을 담은 선전포고문 같은 글이었다. 모두 1500자에 달하는 경문에는 환관이었던 할아버지 때부터 출세를 위해 그의 양자로 들어간 아버지를 거쳐 조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졸렬한 삶을 살아 가문인지 그 내력이 유장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경문의 문장력은 감탄을 금치 못하겠으나 원소를 용서할 수는 없다. 내가 그의 목을 베어 이 수모를 갚아줄 것이다. 조조는 직접 20만의 군사를 일으켜 여양의 진지를 구축한 원소를 치기 위해 달려갔다. 아울러 유대와 왕충에게 5만의 군사를 내주어 서주의 유비를 공격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병사들이 집결한 탓인지 여양에서는 두 진영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만 벌어진 채 2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먼저 충돌이 빚어진 곳은 서주였다. 관우와 왕충이 장비와 유대가 붙었는데 승자는 모두 유비의 병사들이었다. 관우와 장비는 두 적장을 사로잡아 유비 앞에 끌고 왔다. 언제 목이 베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유대와 왕충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유비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승상에게 돌아가서 일찍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은 내가 화해를 청한다고 전하라. 알겠습니다, 유공.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와 왕충은 그 길로 허도에 달려와 조조를 만났다. 마침 조조는 지루하게 대치가 이어지던 여양에서 군사를 돌려 조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두 장수가 유비의 뜻을 전하자 조조는 칼을 빼들어 그들의 목을 베려고 했다. 전투에서 진 것도 용서받지 못하거늘 적장의 수작에 넘어가 나한테 헛소리를 시끄린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공용이 조조를 말렸다. 유대와 왕충을 죽여봤자 장수들의 불평이나 듣게 될 뿐 얻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용은 유표와 장수를 잘 구슬러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마저 조조에게 맞서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얼마 뒤 장수는 조조의 회유에 넘어가 가우 등을 데리고 허도로 와서 몸을 의탁했다. 지난날 자신의 맏아들과 조카를 비롯해 아끼던 전이까지 죽음으로 내몬 장수를 조조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물론 마음속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업을 위해 쌀쌀한 감정에는 눈을 감은 지 오래였다. 그 무렵 궁궐에서 조조를 몰아낼 기회만 엿보던 동생이 자리에 몸져눕고 말았다. 헌제가 혈서로서 당부한 것을 이루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한 탓이었다. 게다가 유비까지 허도를 떠나 속내를 나눌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헌제가 황궁시에 길평을 보내 동승의 건강을 살피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깊은 친분을 맺은 동승과 길평이 조조를 없앨 묘책을 함께 짜내게 되었다. 조조는 가끔 두통에 시달립니다. 제가 그 자약을 조제할 때 독을 넣으면 별 도움 없이 거사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길평은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헌제의 신세가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러던 중 황제와 동승의 생각을 알게 됐고 유비가 그랬듯 서약서에 이름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던가. 길평에 시중을 드는 소년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재물을 한몫 챙길 수 있으리라는 욕심의 조조에게 일러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의 정조에는 한, 한바탕 그 바람의 조정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휘몰아쳤다. 동승과 연루된 자들은 한 놈도 없이 남김없이 목을 쳐라. 조조는 동승을 죽인 뒤 그의 집을 샅샅이 뒤져 서약서를 찾아냈다. 그 안에 이름을 적은 대신들과 길평이 가장 먼저 처형되었고 동기비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 그 사건으로 무려 800여 명이 참살되어 아직 목을 베지 못한 자는 서주의 유비와 서량의 마등뿐이었다. 서주의 마등은 천천히 죗값을 물어도 된다. 하지만 유비는 책략이 풍부해 언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지 모르니 당장 요절을 내버려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승상. 유비가 군사를 정비하기 전에 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곽가가 조조의 생각을 거들고 나섰다. 조조는 그 길로 군사 20만을 이끌어 서주로 향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유비는 재빨리 송건을 원소에게 보내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원소는 총에 하는 아들 하나가 몹시 아파 군사를 일으킬 마음의 여유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송건의 보고를 받은 유비는 애써 당혹감을 감추며 서둘러 군사, 군사를 세 개의 부대로 나누었다. 우선 관우가 식구들을 데리고 합의성으로 가게 했고 서주성은 미축과 간홍이 지키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은 장비와 함께 소패성으로 들어가서 조조의 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삼형제는 백척간도에 처한 위태로운 운명을 스스로 지켜내야 했다. 조조는 유비가 소패성에 있는 것을 알고 그곳을 먼저 공격했다. 유비와 장비가 마주 앉아 그들을 막아낼 계책을 상의했다. 오늘 밤에는 먼 길을 달려온 적들이 지쳐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잘 먹고 푹 쉰 다음에 내일 일찌감치 총공세를 펼치겠지. 그러니 우리가 야밤에 기습 공격을 펼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형님 말이 맞소. 적은 수로 많은 상대를 이기려면 기습이 최선이요. 그날 밤 장비는 몸이 날랜 기병들을 이끌고 적진에 숨어 들어갔다. 그런데 경계가 허술해도 너무 허술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장비가 조조의 진지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을 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었다. 곧이어 대나처럼 횃불이 밝혀지더니 매복해 있던 조조의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사실 조조는 유비와 장비의 기습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러모로 여러 모사들이 유비의 책략을 가정해 다양한 방어 전술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기습 공격을 펼쳤던 장비와 기병들이 함정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장유와 허저 이전과 악진, 하우동과 하우현 등이 한꺼번에 공세를 펼쳐 기병들을 몰살시켰다. 장비역 혼자 여러 명을 해치우며 고군분투를 했으나 결국 그 역시 망탄산으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 기세가 오른 조조의 군사는 곧장 소패성으로 진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유비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결국 30여 명만 남은 군사를 이끌고 유비는 할 수 없이 원소가 있는 곳으로 말을 몰았다. 처음에는 합의성으로 가려고 했으나 조조가 이미 미리 길목을 막아버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아프다며 지원 요청을 거절하기는 했어도 한때 힘을 합쳐 조조와 맞서 싸웠던 원소를 믿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런 기대대로 원소는 조조에게 쫓겨온 유비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튿날 날이 밝자 조조의 군사는 다시 서주성을 공격했다.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조조의 군사는 미축과 간홍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관우가 지키고 있는 합의성 뿐이었다. 조조가 부하들과 함께 합의성을 함락시킬 전략을 짰다. 관우만 성 밖으로 유인해낸다면 합의성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욱이 먼저 의견을 냈다.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관우만 해치우면 다른 장수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순욱이 그 작전에 동의했다. 그때 부하들의 의견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조조가 말문을 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관운장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번 기회에
그를 생포하여 마음을 돌리게 하면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것이다. 승상 관우는 의리를 중히 여기는 자라 차라리 죽기를 자청할 것입니다. 곽가가 조조에게 괜한 바람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효가 관우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다. 장효는 여포의 수하에 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유비 덕분에 목숨을 구한 뒤 관우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둘은 모두 강직한 성품이라 통하는 구석이 많았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적이 되어 서로 창을 겨누고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곽가가 장효에게 한 가지 책략을 조언했다. 그냥 간호를 만나서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요. 일단 그를 성 밖으로 유인한 뒤 합의성을 빼앗고 나서 이야기해보면 혹시 마음이 돌릴지 모르겠소. 그도 돌아갈 곳이 없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니 말이요. 이미 유비와 장비가 이곳을 떠났다는 사실도 도움이 될 것이요. 얼마 후 조조의 군사는 합의성에 총공세를 펼쳤다. 치열한 싸움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장효가 관우를 향해 소리쳤다. 관훈장, 나랑 한번 1대1로 싸워봅시다. 좋소, 나도 꼭 한번 그대를 상대해보고 싶었소. 관우는 망설임 없이 성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런데 장효는 몇 탑 겨루는 신용을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다. 관우는 앞뒤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를 쫓았다. 그 사이 조조의 병사들이 다시 한번 총공세를 펼쳐 순식간에 합의성을 함락시켰다. 관우가 뒤를 돌아보며 후회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관우와 맞서던 장효가 땅바닥에 칼을 내던졌다. 관공, 나는 애당초 그대와 싸울 생각이 없었소. 이미 합의성은 함락되었고 의형제를 맺은 형님과 아우는 뿔뿔이 흩어졌으니 나와 함께 허도로 갑시다. 그러자 관우 역시 청룡 언어돌을 움켜쥔 손에서 힘을 풀며 청의 말을 대꾸했다. 지금 나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요? 그럴 바에 여기서 최후를 맞겠소. 역시 관공답구려. 하지만 귀한 목숨을 왜 헛되이 버리려 합니까? 승상께서 유공의 식구들과 합의성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로 약속하셨소. 더구나 관공이 여기서 최후를 맞는다면 형제들과 같은 날 죽기로 한 맹세도 어기게 되는 것이요. 장효의 관우가 워낙 강곡한 터라 관우의 마음도 점차 흔들렸다. 결국 관우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받아들여준다면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겠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이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 개인에게 항복하시 아니라는 명분이었고 앞으로 유비의 가족이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하나는 유비의 행방이 밝혀지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장외로부터 관우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조조는 흔쾌히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그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승상, 결국 관우는 유비에게 돌아갈 자리입니다. 아무리 잘 해줘도 속마음까지 바꿀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여전히 관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사람 일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유비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 것이다. 실제로 조조는 장효가 관우를 데려오자 버선발로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했다. 허도로 돌아와서는 의리의리한 집 한 채를 마련해주고 시종을 들 하녀들을 여러 보냈으며 한수 정우라는 벼슬과 함께 온갖 금은 보화도 하사했다. 하지만 관우는 조조가 준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다시 삼형제가 만나는 날까지 유비의 가족을 잘 보살피는 것뿐이었다. 그런 관우를 지켜보며 조조는 애가 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관우가 타고 다니는 비루한 말이 조조의 눈에 들어왔다. 옳거니 내게 여포의 적토마가 있으니 그것을 환심으로 삼아야겠다. 조조는 귀한 적토마를 망설임 없이 관우에게 선물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유비 형님에게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승상에게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관우의 말에 조조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관우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세로도 요지부동인 사람의 마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무렵 원소에게 몸을 의탁한 유비는 깊은 시름에 잠기는 날이 많았다. 하루는 원소가 그 까닭을 물었다. 유공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둡소? 두 아우의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식솔들의 생사가 조조에게 달렸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탓입니다. 그렇구려. 나 역시 조조의 행태가 꼴사나워 더는 지켜보지 못하겠소.
봄이 되면 허도를 칠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날이 풀렸으니 군사를 일으킬까 하오. 그 말에 유비의 낯빛이 환해졌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황제 폐하를 기만하는 조조를 물리치신다면 만백성이 장군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보태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비의 맞장구에 원소는 기분이 좋아졌다. 모사 전풍이 그 일을 알고 무모한 출병이라며 반대했으나 원소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고집을 꺾지 않는 전풍을 괘씸하게 여겨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